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취임해 5년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당선 인사와 취임 사격인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통합과 민생 경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범보수가 49.49%를 득표했습니다. 국민이 절묘한 선택으로 새 정부에 대한 견제 의무를 부여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선 패배 이후 후유증이 심각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의뷰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임기 2일차인 6월 5일 오늘은 새 정부의 과제와 보수 재편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드리겠습니다. 김진욱 신한대 특임교수, 취진영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디 좀 쉬셨어요? 지금 아직도 그 방송 대선 이후에 좀 피로도가 좀 상당하실 텐데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개피곤이지만 개피곤입니까? 네, 우리 대변인님은 뭐 날아갈 것 같죠. 꿀피곤. 개피곤, 꿀피곤. 야, 이게 선거는 이기고 벌 일이죠. 어쨌든 뭐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그 사이에 저도 열심히 또 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다만 그에 대해서는 또 승복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특히 개표 방송 전후날은 뭐 새벽까지 저는 KBS에서 2시 15분까지 새벽 방송을 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 6시 반 방송하고 해가지고 거의 사실 잠을 못 자서 저는 비몽사몽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비몽사몽이었을 텐데 이제 정상화 빨리 돼야죠. 예. 방송 틀면 나오시더라고요 우리. 예. 하여튼 저도 이 대선 기간 중에 방송 활동을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의 어떤 국정 철학을 또 저희 민주당의 대선 공약을 좀 많이 쉽게 설명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는 끝났고요. 또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신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많이 지원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국민 통합 부분을 서두에 굉장히 크게 강조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서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든 국민의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믿고 또 이 말씀대로 행동하고 실천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좀 뭐랄까요, 이 구도 자체가 좀 원사이드한 그런 구도라서 좀 일찍 끝나지 않을까. 근데 기사를 다 마무리하고 하니까 한 새벽 5시 정도가 되더군요. 역시 대선은 대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뭐 비몽사몽. 그렇지만 이번에는 오늘 방송은 정신 차리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투표율 79.4%. 지난 17대 대선 이후에 28년 만에 최고치예요. 많은 분들이 20대, 19대, 이때 77%대, 이때로 투표율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셨는데 기록적인 투표율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너무나 이제 감사한 일입니다. 국민들께서 이렇게 투표에 많이 참여해 주시고 거의 80%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다라는 건 그만큼 이번 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뜨거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사전 투표가 평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을 때도 34%대를 기록해서 역대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본투표에서도 79.4%였던가요? 그만큼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라는 건 아마 나름대로 국민들께서 다 나름의 이유가 있으셨을 텐데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이번 조기 대선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선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심판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첫 번째 의미가 하나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마지막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게 올라갔던 이 영남 지역의 투표율을 보면서 그 김문수 후보의 41.1%라는 득표율이 말해주듯이 민주당의 일방적인 독주뿐만 아니라 국민의힘의 어떤 야당으로서의 견제 기능도 반드시 필요하다. 잘 해달라. 야당의 노력을 잘 해달라. 이런 두 가지 그 견제의 의미까지 담아서 정말 국민들께서 이렇게 현명하게 황금 분할을 해주실 거라고는 뭐 역대 그 선거에서 다 그렇게 보여주셨지만 이번에도 역시 또 그렇게 황금 분할을 보여주셨다. 정말 위대한 국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투표율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균형 보면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최 변호사님, 77% 수준 예상하셨었어요? 저는 78% 전후로 예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모든 선거 중에 대통령 선거란 것은 가장 이념적 성격, 투표 성격이 강한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진영의 결집 이런 부분들이 끝에 아주 강하게 일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특히 사전 투표 같은 경우에도 투표율이 정말 1, 2위를 다툴 정도로 되는 걸 보면서 이거는 지난 20대 대선보다는 조금 더 높을 수 있겠구나. 다만 80%를 넘기는 어렵겠다라고 저도 방송에서 예측을 했었는데 78%를 넘어서 79.4%니까 거의 80% 정도, 투표율도 거의 뭐 역대 최고의 어떤 최고를 기록했는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결국 이 부분은 양쪽 진영이 결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동안 그 초기에 어떻게 보면은 압도적인 이재명 후보의 압도적 승리를 예상했었고, 실제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도 그 후보 당시 6월 3일은 압도적 응징의 날이라고까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뚜껑을 열어봤더니만 별로 압도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렇다는 점에서 국민의 절묘한 균형감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그 출구조사 결과를 6월 3일 날 8시에 했을 때는 이재명 후보 앞에 5자, 우리 김문수 후보 앞에 3자가 해서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 근데 막상 뚜껑을 다 열어봤더니만 이재명 대통령은 5자를 과반을 못 채웠고, 또 그 반면에 김문수 후보님은 3을 넘어서 40대 초반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뭐 아주 산수 초등학교 1학년적으로 계산을 한다고 했을 때에 김문수 후보님과 또 보수의 또 다른 후보 이준석 후보를 합치면은 0.07% 정도 오히려 보수 세력이 높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는 점에서 보수가 분열된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통합되는 것을 막고자 했던 민주당의 전략이 좀 어떻게 보면 먹힌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민들이 지난번에 있었던 12.3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적 성격도 상당히 강한 반면에, 여전히 중도 보수 세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지나친 일방적 독주, 나아가 이낙연 전 총리께서 얘기했던 괴물 독재 국가의 출현을 방지하려고 하는 그런 저지 심리, 이것도 크게 작동했는 것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취임 일성으로 말씀하신 모두의 대통령, 통합의 대통령, 이 부분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잘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구현했으면 좋겠는데요.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어제 취임을 하시면서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한 12시 전후로 해서 그 당선 사실상 확정이다, 네. 디팩토 확정이다라고 얘기를 그가 나와서 나오니까 댁에서 나와서 그 국회 앞에서 지지자들 사이에 했던 5가지 약속이 있었습니다. 5가지 약속 중에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바라는 내란 응징을 끝까지 확실히 하겠다라는 것을 해서 사실상 정치 보복 선언을
1성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가서야 또 국민 통합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모든 정책의 가장 우선순위가 마치 문재인 시즌 2, 문재인 적폐성산 시즌 2와 같은 통합보다는 오히려 갈라치기를 통한 기존 보수 우파 세력에 대한 정치 보복, 사법의 그 기능을 활용한 어떻게 보면 돌려치기식 정치 보복 이런 부분을 예고한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진욱 대변인님께서 또 열심히 좀 이 부분에 통합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 훈훈하게 가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매섭게 하죠. 좀 변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치 보복 선언이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지금 그렇게 느끼실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 좀 정치 보복이라는 게 뭘까요?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떤 표현 방식대로 한다면 특정인을 찍어놓고 그 뭔가가 나올 때까지 지속적으로 괴롭혀서 그 사람을 그 기소하고 법적으로 처벌받게 만드는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을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에게 그 죄를 묻는 것을 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그건 정상적인 이 법치주의의 법 집행 과정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통합을 얘기했다고 해서 그 통합이 무조건적인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러니까 죄 있는 사람에겐 죄를 묻고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이어야 되는 거 아닌가. 예.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시에 얘기했던 건 이 국민적 상식에 따라가겠다라는 걸 얘기했다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내란을 종식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거를 정치 보복 선언이다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의 무너진 민주주의, 법치주의 이것을 그냥 회복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딱 하나만 더 네네. 말씀드리면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49.4%에 대해서 과반을 못 얻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굉장히 그 위기다 이렇게들 또 분석들을 또 하시고 또 보수 패널들께서도 말씀 주시는데 제가 딱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까지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1728만 7,513표는 역대 최대로 많이 얻은 표예요. 가장 많이 이재명 대통령 이전에 가장 많이 얻었다고 한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에요. 예. 1639만 표 얻으셨어요. 예. 무려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90만 표, 거의 100만 표에 가까운 표를 더 얻고 당선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1730만 표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투표율과 득표율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49.42%, 그다음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15%,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8.34%,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0.98%, 완주하신 분의 송진호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0.1%. 이분은 유엔 평화지구 방위사령부 원주라고 하십니다. 실체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왜 자꾸 균형 문제를 말씀을 드리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를 50% 이상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중요성보다도 범보수가 얼마나 득표를 얻고 있느냐, 맞습니다. 국민 지지를 얻고 있느냐 이 부분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이제 향후 전국의 어떤 그 무게추로도 작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만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50% 넘고 안 넘고 이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는 국민께서 선택해 주신 이 결정지, 이 답안지. 자, 향후 전국 운영에는 어떻게 작동을 할 것이냐. 이거 유시민 작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측을 했었는데 향후 전국 운영의 이 균형추 어떻게 작동할 거라고 보시나요? 향후 균형추의 가늠자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방탄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제가 오늘 동아일보의 기획 기사를 한번 봤습니다. 뭐냐 하면은 제목이 이 늘어난 득표 60%가 수도권. 네. 서울서 이긴 구 3년 전 11곳에서 21곳으로 늘어 이런 식으로 했고 실제로 지금 김문수 후보와의 차이 289만 표 중에 절반이 결국은 수도권에서 더 표를 얻은 것이다. 한마디로 중수청 특히 이제 수도권에서 승부가 갈렸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예. 맞겠죠.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과반을 못 넘었던 것은 대통합하라는 이재명 대표께서 수락 연설을 하면서 대통령이라는 것은 크게 해먹으란 뭐 이런 소리가 아니고 크게 통합하라는 그런 의미가 대통령, 크게 통합하는 리더란 그런 의미를 얘기했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그래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오늘 지도가 나왔습니다. 이 지도가 뭐냐 하면은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게 연합뉴스하고 동아일보에서 나타낸 지도인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대한민국의 국토 중에 절반이 넘는 위치에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의 빨간색으로 지금 칠해져 있습니다. 예. 예.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수도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후보께서 더 많은 표를 가져가심으로써 실질적인 승부가 갈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이게 21대 대선 시도별 득표율을 봤을 때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울에서도 김문수 후보님과 이준석 후보가의 합이 이재명 후보보다 오히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53% 가까이 되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다 보니까 과반을 넘었습니다. 52% 정도 되고 인천도 비슷합니다만 그 외에 호남을 그러니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름 다른 모든 어떤 지역에서 사실상 보수 우파 진영에서의 어떤 합을 했을 때 과반이 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이번 어떤 대선을 민주당이 얘기하듯 내란 세력 척결 이런 프레임만 가지고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표로서 심판했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과반이 넘는 그러니까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과반이 넘는 보수 우파를 지지했는 것은 민주당의 지나친 입법 독주 그리고 거기에 입법 사법 행정을 다 손에 쥐고 흔들 때 오히려 강력한 저지와 역풍이 불 수 있다는 것을 잘 나타내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런 부분을 항상 염두에 주시고 말씀 그대로 모든 게 100%의 대통령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란 프레임을 계속 걸면서 사법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강력하게 응징하는 이런 걸 했을 때는 지지율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 결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더 통합의 메시지 경상도에 가서도 제메이가 남이가라고 했던 그 목소리 더 지원하는 그런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역량을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요한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저 반박을 또 드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지도를 꺼내시길래 제가 지도로 좀 반박을 드릴까라고 생각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이건 뭐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지율을 말씀 주셨는데 지금 이제 아마 다음 주 되면 갤럽에서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대통령 지지율이 첫 번째 지지율이 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뭐 그때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처음 지지율도 잘 받아야 되고 또 그 받은 지지율을 잘 관리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 말씀으로 제가 받고 그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 주셨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통합을 지금 대통합을 말씀 주셨는데 후보 시절에는 반쪽짜리의 반통령이 아니라 진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도 주셨고 또 어제 취임사에서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다. 그 의지를 믿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좀 전에 뭐 법률적이거나 입법적인 부분을 말씀 주셨는데 국회도 민주당이 지금 이제 여대 야소의 책임 있는 여당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 협치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깊게 고민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차원에서 제가 한 가지 이제 새롭게 야당으로 변모해 가야 할 국민의힘에게도 좀 제안의 말씀, 좀 당부의 말씀,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린다면 좀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법적으로 토론해 보자. 네. 그 말씀 뭐냐면 그동안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입장이 잘 안 보였어요. 예를 들면 최혜병 특검법, 뭐 다른 거 특검법 오늘 오후에 3개의 특검법이 올라간다고 하지만 그중에서 제가 딱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최혜병 특검법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이거 진실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똑같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방식으로 진실 규명을 해낼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이제 갈렸는데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했고 거기에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특검법에 대해서 그 발의를 했어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여당 시절에 어떻게 했냐 하면 반대 입장 당론만 딱 정해놓고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고 대통령의 거부권 뒤에 사실상 몸을 숨긴 셈이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접적인 국민의힘의 어떤 입장이 법률안으로 나와야 된다. 그 법률안이 나왔을 때 국회에서 상임위에서 여야가 토론하고 서로 협상하고 타협하고 거기에서 하나의 안으로 도출될 수 있는 타협안이 나올 수 있는 건데 그 전까지는 그런 게 없었다면 이제부터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협치가 가능하고 그런 협치를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입법적 활동을 해 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부탁으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입장 정리가 쉽지가 않겠죠. 집안 사정이 있으니까요. 그 얘기 좀 네, 이따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 좀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뭐 10%는 일단 못 넘었습니다. 8.34%. 그래도 뭐 나름 선전했다, 또 의미는 가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데 역시 3차 토론 TV 발언 이 부분이 좀 영향을 좀 미쳤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건 큰 영향을 안 미쳤다고 봅니다. 이미 대선은 됐었고 그것보다는 오히려 사표 방지 심리. 네. 내 표를 이준석한테 줬을 때에 과연 내 표가 효용성을 가져올 수 있을까? 이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론부터 얘기한다고 하면은 준찍명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 이 얘기가 그대로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표 방지 심리가 가장 크게 3번을 찍으려다가도 2번으로 탁 갔던 그런 게 가장 큰 심리 기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두 번째 정도 어떤 어떤 원인을 했을 때 3차 토론에서 있었던 이른바 젓가락 발언, 그 부분은 또 상당수 여성분들의 어떤 반발을 샀던 것은 분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투표나 이런 것들을 쭉 봐도 여성에서는 거의 뭐 5% 채 되지 않는 뭐 그 전후 그러니까 본인이 전체적으로 한 8% 정도의 지지율을 받았는데 거기에 거의 절반 남짓 정도밖에 여성을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주 눈에 띄었던데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통령은 말 그대로 크게 통합하는 리더가 돼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의 전략은 갈라치기 전략. 물론 뭐 소수파 후보로서 타겟 마케팅을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나친 타겟 마케팅의 역효과가 그대로 드러났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을 꿈꾸는 후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는 좀 뭔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뭐 세대 분리론 뭐 해서 세대 포위론 이러면서 2030과 6070이
4050을 이렇게 포위해서 그것을 이겨야 된다. 이런 나름대로 전략가로서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본인이 직접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10%도 먹기 어렵다. 그러면 퇴출이죠, 뭐.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다만 뭐 본인들끼리 이제 아유 젖잘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3당 후보로서 나와서 10% 못 넘긴 것은 이준석 후보가 처음일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처음에는 제3자 후보가로서 나름 선전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이건 지금 아이뉴스 24에 제가 단독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지난 19대 같은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21%, 22% 정도 했었고요. 그 전에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항상 얘기하는 제2의 이인재 얘기하는데 이인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제 기억에 600만 표 가까이 돼서 거의 16%, 15% 정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될 때 무소속으로 그때 이해찬 후보가 그 이해창 전 총리가 나왔었는데 그때도 15% 정도 얻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제3당 내지 유력 제3 후보. 아 맞다. 그 전에는 정주영 현대 회장 같은 경우에도 예. 제가 기억하기에 10%대 중반, 17%인가 그 정도가 나왔습니다. 10%는 확실히 넘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3의 당의 후보로 나와가지고도 꼴등을 했던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나 졌지만 잘 싸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 도단이다. 오늘 뭐 그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에서는 뭐 이준석 후보를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뭐 그렇게 평가는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평가는 그렇지만 객관적 팩트와 데이터를 그 기초로 봤을 때는 네. 그 어떤 제3당 후보보다도 꼴등했다는 점에서 과연 그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이준석을 찍었더니만 이재명을 어부지리 만들었다. 이런 비판으로부터 얼만큼 극복할 수 있을지 예. 정치적 시험대 위에 올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추가로 짧게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있긴 하지만은 이후에 그 확장 가능성 이게 뭐 중도나 보수나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3 세력으로서의 확장 가능성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정치적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할 그런 변수 아니겠습니까?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들로서는 열심히 노력하셔야겠죠. 하지만 종래에는 국민의힘 쪽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그 이번에 완주했는 것이 약이 될지 독이 될지에 대해서는 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 시각에서 봤을 때는 약보다 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예. 바로 지금 다가오는 내년 6월달 지방선거에서 과연 이준석 후보가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지역별 그 전체 득표율을 봤을 때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떻게 되냐.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있는 지역은 거의 그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있는 지역은 거의 대부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님의 지지율이 더 높았습니다. 예. 서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용산 그리고 강남 3구 그리고까지에 있던 곳은 거의 대부분 다 이겼습니다. 물론 뭐 강북구 이런 데는 제외하고 네. 다른 충청도 뭐 이런 데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지금 있는 것이라고 하는 지역구 본인 동탄 외에는 그 비례대표 두 곳인데 예. 결국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본인이 후보를 냈을 때 아무것도 당선되지 않는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후보를 돈을 내고 후보를 낼 사람이 얼마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향후 지금 그 정계 개편 과정에서 오히려 제3의 세력으로 가기보다는 예. 국민의힘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오히려 전 더 높지 않나 예측합니다. 알겠습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개혁신당하고 이준석 후보 이번 선거. 저는 좀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선전했다. 네. 8%가 넘었다라는 거 그리고 받은 표수가 290만 표가 넘었다는 것. 이것은 처음 대선에 출마한 이제 막 만 40이 된 예. 후보가 나름의 팬덤층, 지지층을 견고하게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다. 그런 측면에서 선전했다라고 보는데 전 조금 더 했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이 3차 TV 토론 전까지는 안정적인 10%대 초반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뭔가 조금 더 기대해봐도 되겠는데라고 생각했던 그 유권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3차 TV 토론회를 보시고 고개를 갸우뚱하신 것 같아요. 아직은 안 되겠다. 예. 라고 해서 일부 지지를 철회하신 게 아닌가. 그래서 8%는 어느 정도는 의미 있는 숫자라고 일단 평가는 해두고요. 이게 우리 최 변호사께서 너무 또 이 박하게 평가를 하시니까 제가 좀 후하게 좀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네네.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결국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게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이준석 후보다라는 짙은 원망이 묻어있는 느낌이었어요. 왜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를 했다면 정말 초등학교 1학년도 아닌 단순 산수 계산을 했을 때 0.07%를 이겼을 텐데 라고 말씀을 주시는 느낌들이 지금 우리 최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어제 국민의힘의 많은 분들이 젖잘싸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아쉽다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으시는 분들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라는 측면에서 보니까 이준석 후보가 이제는 이준석 의원인데 이준석 의원이 앞으로 이 보수 진영에서 자리를 잡는 데는 또 상당한 한계가 노정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 이준석 후보를 보수 쪽의 범보수로 포지셔닝 시켜야 될지 아니면 이제 약간 중도 그냥 제3지대로 그냥 여전히 포지션을 시켜야 될지 이거는 이제 앞으로 국민의힘의 숙제가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보수 쪽으로는 당분간 가기 어려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어요. 배신자 프레임이 너무 심하게 찍혀서 마치 그 이준석 후보가 가깝게 지내셨던 유승민 전 의원 있잖아요. 유승민 전 의원이 이 그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배신자 프레임에 세게 그 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도 회복이 되지 않는 이 모습에 재판이 이준석 후보에게 지금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본인이 저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었다고 보는 게 이번에 출구조사의 결과에서 저는 단초를 찾을 수 있다고 봐요. 예. 출구조사를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 6개월쯤 지나면 세대별 투표율을 공개합니다. 네. 공식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본투표까지 다 해서의 방법은 알 수 없는데 다만 출구조사에서 나온 지표를 놓고 보면 이준석 후보가 정말 의미 있는 건 뭐냐면 20대 이하의 투표율은 20대 이하에서는 득표율 1위예요. 23%인가? 네, 한 24% 가까이 얻어서 제일 높아요. 이재명 후보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이준석 후보에 지지했던 이 2030이 몇 명이냐면 이준석 후보가 지금 290만 표 얻었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2030에서 얻은 표가 208만 표예요. 그렇게 많은가요? 그러니까 2030에선 압도적이다라고 얘기를 붙일 정도는 된다. 그 얘기는 앞으로 이준석 후보가 정치를 10년, 20년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동력은 확보한 게 아니냐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제 이준석 후보의 태도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 이 본인의 설화, 특히 여성 폄훼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가지고 엄청난 문매를 맞았는데 이 문매를 맞는 과정 속에서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해 나가는 태도가 예. 사실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거리가 있었다.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하는 과제, 그거까지가 이제 이준석 후보의 또 다른 숙제가 하나 더 남아진 거죠. 알겠습니다.